엄마의 떼꼬 김영한. 을지로 사가에서 청계천으로 가다 보면 재봉틀 가게들이 즐비했다. 중간에는 중고품이나 부속품을 파는 가게들도 끼어 있었다. 영호는 그 길에서 갑자기 발이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췄다. 창밖을 향해 전시된 재봉틀 한 대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영호는 어머니가 쓰던 재봉틀을 보는 순간 뜻밖의 혈옥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반들반들하게 길든 나무 손잡이가 빠져나간 대신 반토막짜리 대못이 꽂힌 것을 볼 때 어머니가 쓰던 재봉틀이 분명했다. 40여 년 전 삭바느질하던 어머니는 일감을 맡을 때마다 재봉틀이 있는 이웃집이나 친척집을 떠돌며 동양아치처럼 재봉틀을 빌렸었다. 친척이래야 4대 독자인 아버지에겐 팔촌이 제일 가까운 집안이었다. 거기서도 재봉틀을 쓰자면 그 집의 허드렛 일을 먼저 끝내주고 눈치껏 재봉틀 앞에 앉았다. 재봉틀을 잡고도 그 집에 바느질 거리가 있으면 그것부터 끝내고 자신의 일감에 손을 댔다. 어느 땐 그 집 일에 진종을 매달렸다가 정작 자신이 들고 간 일감은 펴보지도 못하고 파김치가 된 채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약속된 기일을 맞추자면 밤을 꼬박 새우기가 일쑤였다. 영호가 어머니에게 재봉틀을 장만해 드린 것은 군에 입대하기 전이었다. 영호는 보름 전에 군 징집 통지서를 받고도 어머니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제대를 2달 앞둔 형이 전투수당 몇 푼을 벌겠다고 월남으로 떠난 지 100일이 채 안 되다 보니 어머니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마저 입대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어머니의 걱정 근심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방법이 궁색한 영호는 한동안 애만 태웠다. 처음 며칠은 얼떨결에 별 생각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기왕 갈 바에는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일이 촉박해졌다. 그래서 몰래 입대 준비를 서둘렀다. 가정교사로 벌어 등록금을 하고 남은 돈을 알뜰히 저축했던 것을 어머니의 돈과 합쳐 지금껏 살던 사글세 방을 전세로 옮겼다. 장마철이면 곰팡내가 풀풀 나는 우중충한 반지하방에서 벗어나고 보니 마음까지 밝아졌다. 영호는 입대를 나흘 앞두고 비로소 어머니에게 이병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래, 아들이 커서 국가에 충성할 때가 됐는데 어미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 어머니는 다부진 의지를 보였으나 겨울이면 해수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두고 입대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연기 신청을 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기피라도 하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기피자는 평생 불구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하면 재봉틀도 없이 삭바느질을 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장님이 지팡이도 없이 외출하는 꼴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남의 집살이를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영호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을 옮긴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왕십리 중앙시장으로 나갔다. 시장 끝 싸정거리에 중고 재봉틀을 파는 가게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자면 당장 필요한 것이 재봉틀인데 중고품이라도 마련하면 남의 집살이를 면하는 건 물론 떠돌이처럼 남의 집을 헤매지 않을 것이었다.
영호는 가진 돈을 몽땅 털어도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재봉틀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가진 돈에 맞추려는 어머니는 2시간 넘게 재봉틀 곁을 맴돌며 가게 주인의 눈치를 살피었다. 가게 주인의 눈총만 아니었으면 재봉틀에 매달린 시간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돈머리에 맞추자니 피부병처럼 시뻘겋게 녹슨 재봉틀이 보긴 흉해도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는 것이 어머니의 은근한 귀띔이었다. 영호는 가게 주인에게 엄포 비슷하게 다짐했다. 사용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당장 들고 오겠다는 영호에게 염려 말라는 주인의 학답과 함께 보기 드문 효자라는 칭찬까지 해주었다. 영호는 만약에 하자를 생각해서 주인의 요구대로 돈을 닥닥 긁어 지불했다. 재봉틀을 머리에 이겠다는 어머니를 밀치고 어깨에 둘러맸다. 중고품이지만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재봉틀을 장만했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전혀 무겁지 않았다. 날아갈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다. 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지성 들일 때처럼 재봉틀에 청수사발을 올려놓고 2손 모았다. 탈 없이 잘 돌아가서 예쁜 옷 많이 지어주옵소서. 이틀로 지은 옷을 입으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여 어딜 가든 환대받고 재수대통하게 하옵소서. 한참 중얼거리던 어머니는 비로소 옥양목을 노름 아래 놓고 가만가만 바퀴를 돌렸다. 쉬운 전이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당장 목에 풀칠하기 바쁜 탓으로 지금껏 재봉틀을 마련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아까부터 실성한 사람처럼 싱글벙글하며 중얼거렸다. 재봉틀 가게에서 덤으로 얻은 기계 기름을 구멍마다 찔끔찔끔 넣곤 구석에 낀 기름때와 녹을 열심히 닦던 어머니가 말했다. 어라? 내 정신 좀 보게. 내일 모레 군대 갈 새끼 시장할 텐디. 시방 뭘 한디야. 어머니는 쌀을 씻어 연탄불에 앉혔다. 그리곤 밥 타는 줄도 모르고 재봉틀을 돌렸다. 길이 잘 들어 새것 못지않다는 어머니의 찬사에 영호도 어깨가 우쭐해졌다. 재봉틀이 있다고 바느질이 다 되는 건 아니었다. 손바느질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눈을 혹사한 탓인지 일찍 노안이 온 어머니는 바늘귀를 낄 때마다 침침한 눈을 원망하며 돋보기에 한숨 섞인 입김을 풀어 닦고도 한참씩 애를 먹었다. 영호는 쓰임새가 많은 흰 실과 검은색 실에 여러 개의 바늘을 꿰어 놓았다.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끊어 쓸 수 있도록 실 가닥에 바늘을 연달아 꿰 놓았다. 줄줄이 꿰은 바늘이 잘못하면 단번에 주르륵 빠질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조심성이 없지는 않았다. 어려서부터 깔끔하고 조신한 어머니는 17살에 4살 연하인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다. 4대 독자로부터 빨리 손자를 볼 생각에 4살 연상인 규소를 택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딸만 7인 진사님 댁 셋째였다. 상처 한타도 있지만 대를 이어줄 아들을 얻을 셈으로 여러 차례나 후시를 드린 아버지 밑에서 항상 사랑에 굶주린 딸이었다. 촌에서 제법 밥술이나 먹는다는 집으로 시집 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신랑은 나이보다 조숙했으나 독자로 자란 탓인지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였다. 어머니는 19에 아들을 낳았다. 시어른은 남 없는 손자를 얻은 데 집안이 온통 축제 분위기로 이어졌다. 아기는 젖먹을 때만 빼곤 거의 시어른의 손에서 놀았다. 무슨 보물을 선사한 것처럼 당당해진 어머니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친정나들이에 나섰다. 4살 된 아들을 얻고 6년 만에 가는 친정이 100리가 넘었지만 단숨에 갈 듯 발길이 가벼웠다. 친정에는 공주로 시집간 큰언니가 계모의 막내와 동갑인 딸을 데리고 와 있었다. 거기 모인 셋이 모두 4살로 어머니가 낳은 아이만 아들이었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언니의 딸이 천연두에 걸려 계모의 딸에게 옮겨주었다. 두 아이가 시소를 타듯 열이 오르내릴 때 어머니의 아들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어머니는 시댁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찰이었다. 아이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급박해졌다.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다. 바들바들 떨리는 아기 입술이 거칠게 일어난 실타래처럼 타들어가고 눈이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었다. 여자아이들의 병세가 호전될 때 어머니는 아들 입에 젖을 물릴 수 없었다. 억지로 젖꼭지를 입에 밀어 넣으면 인두처럼 뜨거운 혀로 밀쳐내며 악을 썼다. 사지를 비틀며 경련하던 아기는 끝내 발악을 멈췄다. 숨을 거뒀다. 제 몸을 헤집고 나온 아들이기 전에 김씨 가문에 5대 손을 잃은 어머니는 미친 듯 울부짖었다. 아기가 묻힌 뒷동산을 헤맸으나 아무도 애장터를 일러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양잿물을 찾았다. 죽고 싶었다. 때늦은 후회지만 열이 불덩이 같은 아이라도 업고 친정집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 가다가 죽더라도, 아니 싸늘한 핏덩이라도 시댁 문턱에 들여놓지 못한 것이 철천지 한이었다. 어머니는 감히 시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무렵 시댁에서 기별이 왔다. 손자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난다는 것이었다. 사실대로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름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굳이 묻지 않고 더 보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었다. 기가 막혔을 것이다. 침묵이 이렇게 혹독한 질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어머니는 석 달이 넘도록 지옥 같은 나날을 헤맨 끝에 죽든 살든 시집에 가서 끝을 낸다는 각오로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시댁의 문턱을 넘어선 어머니는 오직 긴간의 귀신이 될 결심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시작했다. 철없는 신랑은 위로는커녕 새끼 잡아먹은 년이라는 시어머니의 거친 말을 마치 역성하듯 공공연히 쏟아냈다. 어머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었다.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다. 신랑은 도망치듯 서울로 유학을 가버렸다. 끈떨어진 디용박처럼 5년을 버틴 어머니는 결국 친정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냐, 너 생각 잘했다. 이젠 긴간에 귀신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들 없는 집에 무작정 며느리를 잡아둘 수 없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았다. 어머니는 친정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다. 이유야 어쨌든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다. 친정아버지의 양아들이 사는 서울로 갔으나 거기도 오래 머물기엔 부담이 컸다. 차라리 남의 집살이가 나을 것 같았다. 철도청 간부인 일본 사람 집 식모로 들어가고 보니 일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했다. 식모살이를 하던 중 장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시댁 일가를 만났다. 어머니보다 한참 위인 아주머니는 어머니 친정과도
먼 친척으로 지금까지의 전후 사정을 알 만큼 아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비전문을 졸업하고 D일보에 입사한 것까지 알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지금 재밌게 살 새댁이 객지에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어떡하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도록 무던히 애를 썼다. 어머니를 이끌고 아버지의 하숙집까지 찾아갔으나 호랑이를 만난 강아지처럼 질겁해서 도망치는 아버지와 말 한마디 붙여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신학문을 익힌 인텔리인데 비해 어머니는 소학교를 마치고 명심보감을 읽은 정도이니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버지는 인텔리들이 모였다는 D일보의 기자로 버버리 자락을 휘날리며 장안을 누볐으니 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무렵에 시댁의 팔촌 시동생이 대동상고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부모님이 남의 집에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시동생의 밥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어머니는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었다. 시동생을 데리고 있으면 시댁과의 인연이 아주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시동생 집이 시골에서 먹고 살만한 집이라 생활비는 넉넉히 올라왔다. 학교 근처에 독채를 얻어 하숙을 치다 보니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 재미도 있었다. 팔촌 시동생은 학교에 가고 오면서 형님을 가끔 본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상대도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자존심만 상할 뿐 아니라 묻는다고 자세히 말하기는커녕 은근히 놀려댈 것이 뻔한 시동생에게 괜히 속보일 필요가 없었다. 오, 형님 기사가 신문에 났네. 대청마루에서 D일보를 보던 시동생은 수도가에서 저녁 창거리를 다듬는 형수의 눈치를 살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형님의 기사라니요, 도련님. 어머니는 형님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다. 형님의 인사발령이 사고로 났어요. 시동생은 만주 하얼빈 지국으로 발령된 아버지의 사고를 신문 하단에서 보았다. 어디? 어머니는 엉겁결에 시동생 곁으로 달려갔으나 시동생은 잽싸게 신문을 접어버렸다. 형수가 신문을 보고 형님의 행선지를 알아서 좋은 일이 아니었다.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형수가 바로 쫓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라 선뜻 보여줄 수가 없었다. 형수가 만주로 가버리면 식사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이 당장 뒤죽박죽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자식 소식에 늘 갈급하던 시부모님은 아들이 만주로 갔다는 말을 듣기가 바쁘게 급거 상경했다. 시동생은 어른의 추궁에 더는 시침을 떼지 못했다. D일보의 사고를 보고 본사에 확인까지 마친 시아버지는 하얼빈 가는 길에 며느리를 앞세웠다. 시아버지는 굳이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국 근처에 집과 살림살이를 장만해 주었다. 게다가 1년은 좋게 지낼 수 있는 생활비까지 며느리에게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10년 만에 만난 남편과 신혼처럼 단꿈을 꾸면서 아들까지 낳았다. 손자를 얻었다는 소식에 시아버지는 즉시 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4년 터울의 둘째도 학렬에 따라 영호라고 이름을 지었다. 영호를 낳을 때 어머니는 35, 아버지는 30이 간 넘었다. 단란한 생활도 몇 년에 불과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우리 민족에 황미나를 기치로 내걸었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먼저 D일보가 제거 대상이었다. 1940년 8월에 D일보가 강제 폐간되면서 아버지는
그 이듬해 만선일보로 자리를 옮겼다. 만선일보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해방 이듬해 사회주의자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노동자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친구의 감언이설을 뿌리치고 귀국을 서둘렀다. 그러나 믿었던 친구의 손가락질로 당장 체포된 아버지는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정신까지 이상해졌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신 이상은 공산당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핑계이자 구실이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뜬 뒤였고 아버지도 그 많던 전답을 야금야금 팔아서 자그마한 힘과 노후를 즐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에서 껄끄러운 눈총을 받았다. 남다른 학식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사람이 총구석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다는 것이었다. 남로당에 적을 둔 용공분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 끝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잠시 가자는 그들을 따라 나선 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설마 어쩌랴 싶어 무사태평으로 기다렸던 게 큰 실수였다. 남로당에서 특파된 간첩이란 누명을 쓴 아버지는 각본대로 자백할 때까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증거보다 자백을 우선하던 그 의심스러운 사상을 실토할 때까지의 고문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팔을 비틀거나 꺾는 것은 예사고 뒤로 묶은 팔에 통나무를 끼워 통닭처럼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목침대에 묶어놓고 수건을 덮은 얼굴에 고춧가루물을 들어부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불리하고 억울한 신문이라도 네, 네라는 대답이 저절로 나왔다. 아버지가 연예인된 지 열흘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불길한 예감에 지서로 찾아갔으나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고 했다. 초조하고 한 달이 나서 백방으로 찾아 나선 지 나흘 만에 겨우 알아낸 것이 군 소재지에 있는 경찰서로 갔다는 것이었다. 부면장인 팔촌 신우 남편이 알려준 정보였다. 어머니는 바로 달려갔으나 처음에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다. 거짓골인 어머니가 울며 불며 매달린 끝에 창고 같은 허름한 방에서 아버지가 끌려 나왔다. 보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서리 맞은 시래기처럼 축 늘어진 몰골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시커멓게 멍든 얼굴과 발목이 아무렇게나 덧칠해진 먹기로 크롬으로 시뻘겋게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는 상처투성인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에서 불이 뿜어졌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어머니는 이 말밖엔 더 안 나왔다. 아버지는 얼핏 어머니를 보곤 섬뜩한 눈에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멍투성이 얼굴을 죽여 세웠다. 퇴관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아버지가 황소처럼 큰 눈을 껌뻑일 때마다 굵은 눈물이 넘쳐났다. 동시에 뭔가 불안한 듯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얼마 동안이나 매달렸었는지 축 늘어진 어깨를 꼼짝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는 저쪽에서 이쪽을 흘낏거리는 사내에게 달려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 저희를... 여기저기에 앉은 4대 사람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장 큰 책상 앞에 앉은 구레나룻이 시커먼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안중에 없다는 듯 두툼한 서류 뭉치만 뒤적거렸다. 어머니는 그 사내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멀쩡한 사람을 누가 저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말 좀 해봐요. 어머니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저쪽 구석에 쭈그려 앉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재간절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이 지경으로 주리를 틀어놨느냐고. 아버지는 만사가 귀찮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모른다는 것인지 귀찮다는 뜻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으나 고통스러운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멍든 상처에 붙은 딱지에서 검붉은 피가 지렁이처럼 흘러내렸다. 공산당이 싫어서 도망쳐온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딨단 말이오? 이승만 대통령이 시킵니까? 그런 늙은이가 북진 통일로 나라를 잘 살게 만든다는 대통령이요? 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 겁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망령든 늙은이라고 소리쳤다. 악질 분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 겁대가리 없이 미쳤어? 어머니는 소리나는 쪽을 보고 소리쳤다.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미치지 않을 옆에 내가 어딨냐. 이게 같은 놈들아.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려는 구레나루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처먹는 거라고. 이 여편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군. 누군가 어머니를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그래, 나 죽으려고 환장했다. 어서 죽여라. 철썩. 무지막지한 사내에게 뺨을 맞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를 쳐들고 벌렁 나동그러졌다. 순간 고쟁이를 입은 채로 오줌을 쌌다. 바닥이 흥건해졌다. 어머니는 발악했다. 죽여라, 죽여. 그래, 어서 죽여. 뺨을 때린 사내가 어머니의 목을 번쩍 축혀들었다. 억센 손에 매달린 어머니는 캐캐거리며 버둥댔다. 밖으로 나가려던 구레나룻이 휙 돌아서며 송충이 같은 눈썹을 실룩거렸다. 시끄러우니까 빨리 내보내. 어머니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았던 사내는 내던지듯 어머니를 밀쳐내곤 빈손을 툭툭 털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발사기 같은 년이 다 와서. 창가로 간 사내가 권련 한 대를 빼물었다.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쇳소리를 토했다. 그래, 내가 거지 발사기라면 니들은 나라를 좀먹는 송충이다, 송충이. 저런 썩을 년을 콱. 저런 악질은 당장 총살시켜야 이 나라가 빨리 통일될 텐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보내라니까. 아니,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줘. 아버지는 보름 만에 초주검이 되어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돌아왔다. 딴 사람이 된 아버지는 먹는 것이 부실한 탓인지 아니면 혹독한 고문 탓인지 두 달이 넘도록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주는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했다. 정신마저 이상해진 아버지는 망령든 노인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헛소리였다. 잠결에도 옆 사람이 놀랄 정도로 괴성을 질러댔다. 그럴 땐 깡마른 몸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고문 후유증에다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6.25 사변이 일어난 다음 해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37세였다. 그때 어머니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것은 바느질과 음식이었다.
음식이야 먹고 살기 힘든 때라 별 소용없고 바느질 솜씨만은 이웃에서 빠지지 않고 불려다녔다. 초상이 나서 상복이나 수의를 짓는 일은 대개 부조를 대신한 무료 봉사지만 때거리가 없는 형편을 짐작하는지라 수고했다는 뜻으로 쌀 대박이라도 주면 어머니는 못 이기는 채 받아다 끼니를 때웠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끝내 바느질감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삭바느질로 품을 팔았다. 영우는 재봉틀 가게로 성큼 들어섰다. 중고품 가게답게 흐릿한 불빛 아래 잡다한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영우는 늙으수레한 주인의 상투적인 인사는 들은 척도 않고 상가의 진열대로 직행했다. 창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재봉틀은 어머니가 쓰던 것과 비슷한 재봉틀이 아니라 바로 그 물건이었다. 주인은 하고 많은 물건 중에 왜 이런 고물에 눈독을 들이느냐는 눈빛이었다. 아직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데코레이션용으로 나가는 물건입니다. 영우는 재봉틀에 앉은 먼지를 기름걸레로 닦는 주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얼마입니까? 이건 이미 예약된 물건입니다. 주인이 이런 식으로 한번 튕기는 건 분명히 몇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수작이었다. 먼저 사가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영호는 값은 고하간에 다른 이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장사꾼이지만 신의는 있어야죠. 주인 말은 100번 옳았으나 속이 빤히 보이는 소리를 계속했다. 어머니가 바느질품을 팔아서 공부시킬 때 쓰던 거와 같은 거라 꼭 사겠다는 손님이. 영호는 주인의 말이 거짓이 아닌 듯 싶어 은근히 긴장되었다. 그 사람은 딱히 이게 아니어도 될 것 아닙니까? 손님 역시 이게 아니어도 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은 사람 좋게 껄껄댔지만 만만하게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쓰던 거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호참,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 쳤다. 여기 밑실 감는데 숫자 보이죠? 주인은 영호가 가리키는 곳은 아예 보지도 않고 도전적으로 반문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요?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쓰던 재봉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건 재봉틀마다 갖고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되게 묻힌 거라고 우게 됩니까?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아니 미친 놈과는 상대하기 싫다는 듯 휙 돌아서 버렸다. 그렇담 내가 이 8자리 숫자를 눈 딱 감고 쫙 웬다면 믿겠소? 그걸 안 보고 당장? 그럼 내 거저드리리다. 주인은 천재가 아닌 이상 지금 한번 보고 어떻게 외우느냐토록 말했다. 안 보고 외우면 거저주시겠다 이거죠? 분명 약속한 겁니다, 주인 양반. 주인은 영어의 호언장담에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영어는 자신이 있었다. 우연이지만 이 번호는 영어의 군번 8자리와 거의 비슷한 숫자였다. 그러니까 첫째 숫자 2와 가운데 자리 3, 그리고 마지막 숫자 4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모두가 군번과 같아서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었다. 2, 다시 123, 1204, 234를 웬다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영호의 암기력에 눈이 희둥그레진 주인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이 물건이 결코
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 묻지도 않은 말을 길게 했다. 3달 전 고물장수에게 술값을 나우 얹어주고 샀다는 것이었다. 영호는 중앙시장에서 하듯 두말 않고 주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 택시에 실었다. 그게 뭐예요? 아내는 남편이 무겁게 들고 오는 재봉틀을 보고 물었다. 보고도 몰라? 아내는 3달 전 고물장수에게 넘겨준 재봉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걸 어디서 주워왔소? 당신은 이게 주워온 것 같아? 모르니까 묻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버렸으니까 주워온 고로배지. 안 그래? 버리긴 내가 왜 버려? 변명이 궁색해진 아내는 말을 줄였다. 당신은 고물이라고 버렸겠지만 난 여기 묻은 떼굽 하나라도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다고. 아내는 말을 아꼈다. 변명을 길게 늘어놓다 3달 전 일이 들통나면 괜히 입장만 난처해질 것이다. 3달 전 영호 아내는 왕십리에 용한 점집이 있다는 친구의 말에 은근히 귀가 솔깃했다. 용한 점집이라면 불원천리하고 찾아다니는 친구의 말로는 왕십리 점집이 족집게란 별명이 붙을 정도라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만나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남편 사업을 물어볼 때마다 귀신까지 맞췄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했다. 족집게의 말대로 사업이 대박을 쳐서 한동안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재작년엔 애군이 꼈으니 빨리 걷어치우라는 말에도 고집불통인 남편이 계속 욕심을 부리다 결국 쫄딱 망했다는 사실도 양념처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목구리를 가는데 동행하자는 것이었다. 영호 아내는 궁금한 일도 없으면서 남이 장에 간다니까 똥장군 지고 쫓아가듯 따라갔다. 쪽지게 보살은 영호 아내를 보자마자 오랜 친구처럼 손을 덥석 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워메 뭐도 다 잊어왔는가? 쪽지게 보살은 거실에서 기다리는 손님을 제쳐두고 영호 아내부터 잡아 끌었다. 친구는 무슨 특혜라도 받은 양 눈을 껌뻑이며 어서 상담실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점집이 처음인 영호 아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울긋불긋한 장식과 번쩍거리는 구조물에 압도된 영호 아내는 체면에 걸린 듯 주눅이 들었다. 온몸이 절로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한쪽 벽을 가슴 높이로 재단을 꾸며놓고 그 위에 삼색 과일은 물론 옥춘당 비슷한 갖가지 사탕과 과자들이 수북하게 진설되어 있었다. 그 중앙에는 수염이 긴 백발 노인의 인자한 모습과는 달리 당장이라도 내리찍을 듯 날카로운 삼지창을 쥐고 있었다. 그 밑에 주먹으로 짠 탁자를 사이에 둔 보살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정갈하게 앉아 쪽집머리를 매만지며 입을 열었다. 말하녀도 다 알겠다마는 무엇이여 영감 때문에 왔자? 50이 간 넘었을 쪽집게는 한참 연상인 영호 아내에게 반말로 물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영호 아내는 주눅든 탓인지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아님 무엇이여? 딸이 시집간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집가면 안 가르쳐도 잘하는 게 애 낳는 일이여. 그보단 태주가 더 급하구먼 시방. 깔고 앉았던 부엌방석처럼 얼굴이 넓적한 보살은 거침없이 짓거렸다. 태주가 뭔띠여? 그렇담 작년부터 삼재인디. 싸게 방패를 안엄 일명불시라 당장 일치겠어. 뭔 말인지 알아 시방? 과부가 된다는 걸
우리 산신님이 일러주시는구먼. 두툼한 옥반지를 낀 보살의 손이 가볍게 어깨너머를 가리켰다. 영호 아내는 아무리 지엄하신 산신의 계시라지만 멀쩡한 남편이 죽는다는 말에 당장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안 들으니만 못했으나 보살의 속내가 뻔히 짐작되는 터라 아예 묵살해 버렸다. 그리고 나흘 만에 일이 터졌다. 거짓말처럼 남편이 쿨룩거렸다. 처음엔 예사로 알고 근처 의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도 복용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나고 기침은 심해졌다. 그때 비로소 쪽지게의 말이 떠올랐다. 보름 만에 만난 보살은 이미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나가 뭐랬는가? 일친다고 아니었는가? 어떡하면 좋아요, 보살님? 처음부터 겁없이 쪽지게를 불신했던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통티가 났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보살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영호 아내는 마치 죄인처럼 두 손을 모으고 되물었다. 시뻘겋게 녹슨 물건이 애군을 끌어당겼단게. 녹슨 물건이라면 쇠붙이였다. 영호 아내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얼른 떠오르는 물건이 없었다. 석 달 전 동북간에서 피덩이 같은 녹슨 물건이 들어왔어. 그걸 달래지 않음 대주가 살을 맞아. 대주는 남편이고 살을 맞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 겁이 나는 소리였다. 석 달 전이면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직후라 황망 중인데 어디서 그런 물건이 들어왔단 말인가. 이윽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집히는 물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윗동서가 어머니 물건을 태우거나 버렸는데 재봉틀이 처치곤란이었다. 아니 버린다고 했을 때 영호 아내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대로 쓸만한 데다가 어머님이 아끼던 재봉틀을 함부로 버린다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었다. 적잖이 마음이 캥겼다. 불효라기보다는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아 업둥이처럼 재봉틀을 안고 집으로 왔던 것이다. 영호 아내는 잘 생각해보고 다시 오라는 쪽지게의 말을 잊지 않고 정해준 날을 기다렸다. 그때까지도 남편의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낮에는 우선한가 싶다가도 해만 지면 거짓말처럼 열이 오르고 기침을 했다. 당장 종합병원에 가보고 싶었으나 메르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메르스로 판정되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면 그 순간부터 가족과 접촉이 금지될 뿐 아니라 죽어도 소리 소문 없이 화장된 분골만 유족에게 전해진다는 말에 겁을 먹고 떨었다. 영호 아내는 애 때문에 방편이라고 알려주는 족집게의 말대로 재봉틀이 들어온 방향으로 갖다 버리다시피 처리했다. 그리고 씻긴 구슬 겸한 천도제를 지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었고 보름 만에 바깥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무당의 말대로 재봉틀을 버렸다는 거야 뭐야? 영호의 추궁에 아내는 끝내 이실직고했다. 가부가 된다는데 어떡해. 당신 같음 두 손 놓고 있다 호라비가 돼도 좋아? 영호는 불끈진 주먹을 힘껏 내려칠 듯 치겨들었다. 에라 이순, 어머니의 유품을 무당 말 한마디에 똥침막대기처럼 내버린다는 게 말이 돼? 버린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버렸다고 그래 당신. 아내는 버렸다는 말이 듣기 싫었다. 두고 썩히면 뭐래. 옷수선하는 친구에게 줘서
유용하게 쓰면 그게 100번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누구야?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유품을 내주면서 아끼고 잘 쓰도록 신신당부했으면 됐지. 더 뭘 바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말 좀 해봐. 끝내 울먹이는 아내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 헌옷을 수선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으나 막상 재봉틀을 보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는 말로 점잖게 사양했다. 그래서 용호 아내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고물장수를 불렀다. 그냥 가져가도 좋으련만 고철값이나마 준다 하기에 거절하지 않았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어머니의 천도제 비용에 보태고 보니 유품 처리 문제로 무거웠던 마음이 눈 녹듯 가볍게 사라졌다. 그렇다면 왜 재봉틀이 거기 있느냐고. 내 핸들 어떻게 알아. 오래 썼으니까 고장나서 버렸겠지 뭐. 용호 아내는 재봉틀에 묻은 때 하나라도 보물처럼 여기는 남편에게 더 할 말이 없었다. 용호는 과거 재산 목록 1호였던 재봉틀이 이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어머니의 애환이 깃든 분신으로 여겨질 때마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는 듯 했다. 그래서 기름걸레로 반들반들하게 닦아 거실 장식장 옆에 고이 모셔놓았다. 용호 아내는 재봉틀에 대한 남편의 집착이 일종의 정신질환이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똥친 막대기처럼 내버린 재봉틀을 재차 끌어들인 탓으로 동티가 재발해서 정신병으로 도진 게 아닌지 궁금하기로 말하면 진작 쪽집게 보살에게 묵구리를 하고 싶었다. 어쩐 일이요? 집안 다 묵고 허자? 태주도 무탈 허시거이? 쪽집게 보살은 2달 만에 만나는 용호 아내를 친정 동기간처럼 다정하게 맞았다. 덕분에 잘 있어요. 헌데 우리 집 양반이 열흘 전 밖에 나가더니 왜? 발목이라도 뼈는감? 그게 아니고 밖에서 끌어들인 물건이. 용호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쪽집게 보살은 천리안인 듯 말을 싹둑 잘랐다. 복덩이고 뭘 그려. 잘 모셔놓으면 좋은 일이 많거는디 무엇이 걱정이다냐? 딴 게 아니고 저번에 보살님께서 내다 버리라는. 글쎄 딴소리 허덜 말고 내 시키는 대로만 허랑께. 그럼 만사 오케이. 일이 술술 잘 풀려. 박장대소할 일이 생겨. 보살은 더 물을 틈도 주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어서 가라고 내몰았다. 보살 집에서 쫓겨난 용호 아내는 보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거실에서 기름칠을 하는 남편을 보자 짜증부터 치밀었다. 당신은 허구한 날 재봉틀만 닫고 있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밖에서 뭘 잘못 먹고 왔나? 왜 그리 심통을 부려? 용호는 빈정거리는 아내에게 더 빈잔을 주려다 꾹 참았다. 심통이 아니라 엄니 손때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다며. 그래서. 용호는 욱하는 성질을 참다 못해 버럭 소리쳤다. 매일 그렇게 빡빡 닦으면 보석 같은 엄니 떼꼽이 나만 하겠어? 히어, 모처럼 옳은 소리 한 번 하시네. 용호는 아내의 농담을 한껏 축혀 세웠다. 나라고 옳은 말하면 어디 더 난냐? 남편의 칭찬에 금방 얼굴이 밝아진 아내는 등 뒤에 숨겨온 알록달록한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를 불쑥 내밀었다. 순간 2 사람은 손뼉을 치며 눈물이 찔끔 나도록 박장대소를 했다.